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시민대학 그 두 번째 강의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강의를 하게 된 기본소득 국민운동 대전본부 운영위원 정순영입니다. 이번 강의를 하게 된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비교는 복지제도란 무엇이고 기본소득이란 또 무엇인가 하고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제도란 국가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와 정책입니다. 복지제도의 최대 수혜층은 중산층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갈등을 완화시켜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제도적인 장치가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자본주의 시작과 더불어 한 몸이 되어 시작되었고 자본주의와 더불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유럽의 복지제도에서 선진적 복지제도로 유럽 여러 나라의 복지제도와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지제도는 근대적 복지와 현대적 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대적 복지는 16세기 영국의 빈민구제를 위한 법률인 구빈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구빈법은 국가 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차원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근대적 복지와 달리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가나 부자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닌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복지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을 현대적 복지라고 합니다. 복지의 대상도 가난한 자에서 국민 모두로 확대시켜 놨습니다. 대표적인 3대 복지 제도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적용 대상이 전체 국민 또는 특정 보험 대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비용은 모든 대상자가 비용을 납부하고 보험제도의 혜택은 특정한 조건이 해당자가 받게 됩니다. 특정한 조건의 해당자란 환자, 실업자, 급여 대상자, 재노동자가 됩니다. 사회보험은 다수의 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공적 부조는 전체 국민을 대상자로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으로 소수의 특정인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대표적인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 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와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지역아동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센터, 노숙인 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옆에 다이아몬드 도표를 보면은 사회보험 혜택을 주로 중산층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제도는 16세기 근대적 복지로 소수의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선언한 현대적 복지로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으로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복지제도와 정책을 16세기 과거로 돌려놓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수의 선별적 대상자에게 시혜를 베풀어주는
절대적 신과 같은 능력자이고 싶어하는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선별복지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6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하루 5시간씩 한 달간 일하면 8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을 함과 동시에 생계급여를 받을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일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 5시간씩 한 달 일했을 경우 차이는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0만 원을 더 벌자고 한 달 동안 5시간씩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50만 원을 더 벌겠다고 하루에 8시간씩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을 하위 90%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위소득 90%한테 지급을 했는데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상위 소득 10%를 제외시키면은 1,800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데 1,15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편 지급할 경우와 차이가 6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액보다 선별 비용이 2배가량 더 많이 듭니다. 선별복지제도는 다수의 대상자 중 소수의 수급자가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별복지가 더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도 세계적 경제 침체와 불황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여파로 더 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의 발생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앞다퉈 국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현금성 지역화폐로 사용 기간을 제한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기본소득의 기능을 하며 소비를 증대시키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조세 부담률을 현재 OECD 평균 국민 부담률인 30%를 적용해 증세를 할 경우 기본소득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30만 원과 추가로 5시간을 일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80만 원이 더해지고 한 달에 110만 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기본소득 30만 원과 추가 노동으로 150만 원이 더해지는 경우는 180만 원의 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경우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기본소득이 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2명일 경우 그리고 월급을 250만 원을 받을 경우는 기본소득은 이제 30만 원씩 2명 해서 6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0만 원과 월급 250만 원이 더해질 경우 소득은 310만 원이 됩니다. 가족 4명일 경우 기본소득은 120만 원이 되고 월급은 250만 원을 더하여 소득은 380만 원이 됩니다.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데 좋은 비유로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 화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타는
삼국지에서 부상당한 관우를 치료하는 의사로 나옵니다. 관우가 독화살로 부상을 당하자 중국의 전설적 명의 화타가 찾아와 치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화타의 의술은 화타 형제의 일화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화타는 형들의 의술을 칭송하며 자신의 의술은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큰형의 경우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둘째 형은 병이 조짐이 보이면 바로 처방해 큰 병이 생기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형들의 의술에 비하여 화타는 실력이 부족하여 자신은 큰 병이 걸리고 난 후에나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큰 병으로 고통을 느낄 때 화타가 치료를 해주었기에 그 고마움이 최고에 달하여 화타를 명의로 칭송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명의로 칭송받는 화타는 사람들이 큰 병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한 형들이 탁월한 의술을 더 높이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화타의 우화는 기본소득과 복지제도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복지제도로 의료보험은 병증이 발생한 후에, 고용보험은 실업이 발생한 후에, 산재보험은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죽고 난 후에, 모든 상황이 발생한 후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본소득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상황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과 삶의 모습으로 항상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의 장점은 온 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처럼 유효 수요 창출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므로 삶의 활력을 일으켜 근로의욕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선별복지에 따른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시켜줍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소득은 인간의 노동을 AI와 로봇이 대체하여 인간들은 비자발적인 실업, 즉 원하지 않는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임금 노동을 통하여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왔는데 4차 산업사회는 삶의 근거인 잉여노동의 일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부를 창출한 데이터를 생산해냅니다. 사람들은 플랫폼 기업이 부를 창출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들과 창출되는 부를 함께 분배하지 않고 플랫폼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는 부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생산한 것이기에 공유부의 자원이 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부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산한 것이기에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세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의 사례로 스마트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이 통신으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장을 말합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 사례로 아디다스가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신발을 생산하는 공장을 인건비가 싼 동남아로 옮겼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독일로 돌아간 아디다스 공장은 직원 5명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연 50만 컬러의 신발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생산의 전 과정을 AI와 로봇이 대체되고 통신으로 연결시켜 자동화된 공장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의 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오토바이 회사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주문과 생산, 출고까지 2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전 과정이 6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 프리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각종 첨단 시스템이 탑재된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결합하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분석 시스템으로 눈, 비, 도로, 온도 등을 감안하여 차량 운행을 자동으로 최적화시키고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안전하고 편리한 소셜미디어 소통 공간으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기야, 정말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카피 문구가 4차 산업혁명이 자동차 산업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개념도로서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생산, 시장, 소비자로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그림에는 생산자, 시장, 소비자로 나누어 상품의 흐름과 현금의 흐름을 표현하였는데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생산, 분배, 소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은 자본, 기업과 노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분배는 임금, 이자, 주식 배당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비는 각자 개인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죠. 4차 산업혁명 시기 경제구조는 2차 산업혁명 시기 모습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노동을 로봇이 대체하고 상인과 운송업체를 플랫폼 시스템과 AI 운송 시스템이 대체되며 인간은 임금 노동에서 수혜가 됩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사람들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실업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 즉 소비자들은 구매 능력을 잃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2차 산업혁명 시기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며 4차 산업혁명 시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의 극복 대안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케인즈 이론으로 대표되는 뉴딜 정책을 펼쳐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 도래하게 될 과잉 생산과 소비 감소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경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현대판 뉴딜 정책이 기본소득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대판 뉴딜 정책으로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공유부를 세금으로 걷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 사람들의 소비 능력을 증진시켜내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를 위기에서 극복시켜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미래의 대안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미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앞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복지라는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진화된 자본주의 경제제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실업인 문제와 유효수요 창출로 소비 능력을 높여내는 선순환 경제 정책입니다. 소비자로서의 청년들은 신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매우 높아 혁신적 벤처기업이 주 고객이 됩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이 주도하는 소비는 혁신적 벤처기업이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비생산적 관리복지비를 줄이고 추가적 근로이익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유럽의 기본소득제 실험과 논의는 장기적인 침체와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세계 경제 현실을 명확히 보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유럽도 경제 침체와 성장의 둔화로 모든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기본소득제의 접근은 부족한 복지 재원의 해결 방안으로 검토되었고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은 스위스 국민들이 기존의 복지 혜택과 기본소득 중에서 기존의 복지 혜택을 선택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은 기본소득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급한 청년수당을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은 실패한 것이고 기본소득제는 현실성이 없는 공상가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25세에서 58세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기본소득 실험자로 선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고 기존의 복지제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기본소득은 매월 560유로가 지급되었습니다. 560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실험은 세계와 유럽이 겪고 있는 경제의 침체와 그 불황 속에서 핀란드의 세계적 기업 노키아의 몰락까지 덮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핀란드 중도 우파 정권이 실시한 것입니다. 핀란드 기본소득제 실험은 기본소득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원칙을 벗어나 대상자를 실업자로 특정하였고 선정이 되면 기존 복지제도의 권리는 박탈되고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유럽의 선진적 복지제도를 유럽의 복지병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럽의 복지병을 치료하는 방편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취업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실업수당으로 지급되는 국가의 막대한 복지재정의 부담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핀란드는 경제 침체와 불황으로 실업자와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 모두 취업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우파 정권이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건에 있었던 것이죠. 핀란드 복지제도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기본소득을 비교해 보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핀란드 노동자 평균 실업수당은 990유로라고 합니다.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에게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였는데 이 돈은 우리나라도 한 75만 원 정도가 되고 핀란드 그 실업수당이 990유로인데 이 금액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33만 원 정도 됩니다. 기본소득 실험자는 추가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복지제도의 실업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핀란드 사회의 현실은 추가적인 임금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기본수당 실험 결과 보고서는 실업수당 수급자보다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의 추가 근로시간이 0.3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업자와 기본소득 실험자 모두 취업과 추가 노동을 할 수 없었던 핀란드의 현실을 좀 무시한 그런 결과인 것이죠.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권에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하였고 기본소득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왜곡되고 잘못 전달된 정보만이 아닌 객관적 사실까지 올바로 알려진다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데 좋은 촉매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EBS에서 방영된 그 다큐멘터리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보면서 무상급식이 사회적 논쟁거리에서 지금은 상식이 되었듯이 기본소득도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일반적인 상식이 되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다큐멘터리 새로운 국가의 탄생 10분 정도로 짧게 편집한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 3월 25일) 뉴욕 한복판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불가능했죠.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근무 시간에 노는 것을 막기 위해 밖에서 문을 잠가 놓은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불에 타 죽거나 추락사했습니다. 하지만 고발당한 공장주는 무죄로 풀려났죠. 20세기에 뉴욕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20년대까지 세상의 상식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명분 아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이 닥치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되던 많은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은행 예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예금자 보호입니다. 노동법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노동 3권과 8시간 노동제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과격한 정책들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유는 물론 대공황 때문이었죠. 대안이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급진적이라며 거부되던 정책들을 한꺼번에 실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식도 바뀌었습니다. 이젠 국가가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나 노동 3권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도 대안이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많은 급진적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나 온라인 교육, 개인에 대한 국가의 동선 추적 등 예전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과연 어떤 정책이 살아남아서 세상의 상식을 바꾸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바꾸게 될까요?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현상 중 하나는 국가가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일일 것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평상시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런데 일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소득 논쟁입니다. 기본소득 논쟁이 촉발된 이유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기본소득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화당이나 일본 자민당 같은 보수적인 정부까지 참여한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실험을 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어느덧 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시간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그 효과를 살펴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논쟁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전통적인 정책은 불황이 닥치면 이제 기업에 돈을 주거든요. 기업에 용자해 주거나 기업의 걸 사주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물건을 팔아주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되고, 그런데 코로나 재난은 독특하게도 골목 경제를 다 죽였어요. 못 움직이게 하니까. 골목 경제를 기업처럼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골목 경제는 이제 작은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부에서 물건 사줄 수도 없어요. 정부에서 편의점에서 어떻게 물건을 사줘요. 결국 그동안 금기시되던 전 국민에 대한 현금 지원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현금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계층도 고려해야만 했죠. 그럼 이런 현금 지원은 기대했던 대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돈이 지급되자 곧장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 4월 70.8까지 급락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급속도로 상승해서 8월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까지 근접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적 여건 호전과 스트레스, 갈등 상황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불건강 유병률은 재난지원금 지급 전 33%에서 지급 후 19%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 2월에 2.4%, 3월에 8%가 감소했다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급격히 반등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액도 전년 대비 11.9%까지 감소했다가 재난지원금 지급 후 13.9%까지 증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화폐 가맹점 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 39.7%나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계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파국 직전의 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만약 계속할 수 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기본소득이 자리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재원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재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다면 기본소득은 여전히 무책임한 이상론에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25%로 기금을 조성해 그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운용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죠. 따라서 석유가 사라져도 지속 가능한 영구 기금입니다. 알래스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데 2015년에는 2,072달러의 배당금을 모든 주민이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온 알래스카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에 대해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소득이 주민의 삶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간 2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도 양극화 해소나 빈곤층 아동 교육에 분명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경제에 대한 부양 효과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은 금액의 기본소득조차 재원을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70만 정도의 적은 인구에 석유라는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진 예외적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석유는 애초에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 자산이었기 때문에 큰 논쟁 없이 공적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죠. 석유 같은 확실한 공유 자산도 없고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한 공유 자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줘야 되고 자본은 투자한 거니까 거기 이자나 뭐 이윤을 줘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하나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토지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누구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봤을 때 원래 토지는 우리 공유구니까 물론 사적으로 활용하는 걸 장려하지만 시장 경제에서 적어도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우리 모두가 갈라서 기본소득으로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공유 자산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석유만이 공유 자산은 아닙니다. 토지도 환경도 공유 자산이죠. 그렇다면 이 공유 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알래스카처럼 기금을 만들고 기본소득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로봇과 AI의 도입에 세금을 부과하면 또 다른 재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어떤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전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기본소득으로까지 발전할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한 선택지라는 생각은 이미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금자 보호나 8시간 노동제가 그랬던 것처럼 기본소득도 상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현재까지의 효과로 볼 때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는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같이 살펴보기로 했던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비교하는 강의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 강의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이 자료집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블리츠 한상의 고재열님께서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범산 목장 우유 김강식님이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대전 서구청 대협력실 김관홍님께서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낭만술집 김대성님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위너스 오토메이션 김세진님께서 참여해 주셨고, 프라임 건설 주식회사 박종관님께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바빈스 카페 방선자님, 부티크 호텔 어썸 송상영님, 공정사회 시민연대 대외협력부 송서윤님께서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뜨랑한우 심성섭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한백 여근식님께서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대전 시민의 눈 이민홍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이영봉님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지역문화정책연구소 이희진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임미영님, 그리고 건축에이전시 림의 임재기님께서 참여해 주셨고, 한국공인탐정협회 대전지부의 한재명님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화재보험 황문희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토론을까지는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